시골 의사. 나는 큰 공경에 처해 있었다. 시급한 여정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10마일 떨어진 마을에서 중태에 빠진 한 남자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와 나 사이의 공간은 거센 눈보라로 가득 찼다. 내게는 마차가 한 대 있었다. 큰 바퀴가 달린 가벼운 마차로 우리 지역의 시골길에 아주 적합한 것이었다. 모피를 껴입고 손에는 왕진 가방을 든 채 나는 이미 마당에 서서 떠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그러나 말이 없었다. 말이 문제였다. 내 말은 지난밤 이 혹한의 겨울 속에서 과로로 죽어버렸다. 하녀는 바로 그 순간 마을을 뛰어다니며 말을 빌릴 수 있을지 알아보고 있었지만 그것은 절망적이었다.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나는 쓸모없이 그곳에 서서 점점 더 눈에 뒤덮이며 시간이 흐를수록 더 꼼짝도 할 수 없게 되었다. 하녀가 대문에 나타났다. 혼자였다. 그녀는 등불을 흔들고 있었다. 당연한 일 아닌가? 이런 여정에 누가 이제 와서 그녀에게 말을 빌려주겠는가? 나는 다시 한번 마당을 가로질러 걸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정신이 아득하고 괴로운 나머지 나는 수년 동안 사용하지 않아 금이 간 돼지우리 문을 발로 찼다. 문이 열리며 경첩에 매달려 앞뒤로 덜컹거렸다. 마치 말에게서 나는 듯한 온기와 냄새가 흘러나왔다. 안쪽에서는 밧줄에 매달린 어두침침한 등불이 흔들리고 있었다. 마구간 바닥에 웅크리고 있던 한 사내가 파란 눈을 뜬 얼굴을 내밀었다. 말을 맬까요? 그가 내 발로 기어나오며 물었다. 나는 뭐라 말해야 할지 몰라 마구간 안에 무엇이 더 있는지 보려고 몸을 굽혔다. 하녀가 내 곁에 섰다. 자기 집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사네요. 그녀가 말했고 우리는 둘 다 웃었다. 이랴, 형제여, 이랴, 자매여. 마부가 외치자 튼튼한 옆구리를 가진 강력한 짐승인 두 마리 말이 몸에 다리를 바짝 붙이고 낙타처럼 잘 빠진 머리를 숙인 채 차례로 비집고 나왔다. 그들은 오직 엉덩이의 강력한 움직임만으로 자신들의 몸으로 완전히 꽉 찬 문틈을 통과했다. 그러나 밖으로 나오자마자 그들은 곧게 서서 긴 다리와 두툼하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몸집을 드러냈다. 마부를 도와라. 내가 말하자 하녀는 순종적으로 서둘러 마차의 장비들을 마부에게 건넸다. 그러나 그녀가 마부 옆에 가자마자 마부는 그녀를 껴안고 자신의 얼굴을 그녀의 얼굴에 밀어붙였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내게로 달려왔다. 하녀의 뺨에는 두 줄의 이빨 자국이 붉게 찍혀 있었다. 이 짐승 같은 놈. 내가 분노하며 소리쳤다. 채찍질을 당하고 싶으냐? 하지만 나는 곧 그가 이방인이라는 것, 그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는 것, 그리고 다른 모든 이가 거절할 때 그가 자발적으로 나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내 생각을 알고 있다는 듯 나의 위협에 개의치 않고 여전히 말을 돌보며 다시 한번 나를 향해 돌아섰다. 그리고 그가 올라타세요 라고 말하자 실제로 모든 준비가 끝나 있었다. 나는 이토록 아름다운 마부팀과 여행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기쁘게 마차에 올랐다. 하지만 고삐는 내가 잡겠네. 자네는 길을 모르지 않나. 내가 말했다. 당연하죠. 그가 말했다. 저는 같이 가지 않습니다. 저는 로자와 남겠어요.
안 됩니다. 로자가 비명을 지르며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자신의 운명이 피할 수 없음을 정확히 예감한 것이었다. 그녀가 빗장을 거는 소리가 들렸다. 자물쇠가 딸깍하는 소리도 들렸다. 게다가 그녀는 자신을 찾을 수 없게 하려고 복도를 달려가 방마다 불을 끄는 것이 보였다. 자네도 나와 같이 가야 하네. 내가 마부에게 말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급한 일이라도 여정을 포기하겠네. 자네에게 여정의 대가로 저 아이를 내줄 생각은 없네. 이랴. 그가 말하며 손뼉을 쳤다. 마차는 마치 급류에 휩쓸린 나무 토막처럼 튕겨나갔다. 나는 마부의 습격 아래 내 집 문이 부서지고 갈라지는 소리를 들었고 그 다음 내 눈과 귀는 단숨에 모든 감각을 압도하는 굉음으로 가득 찼다. 그러나 그것은 오직 한순간뿐이었다. 그러자 나는 이미 그곳에 도착해 있었다. 마치 환자의 농장마당이 내 집 대문 바로 앞에 곧장 열려 있는 것 같았다. 말들은 조용히 서 있었다. 눈은 그쳤고 주변은 온통 달빛이었다. 환자의 부모가 집 밖으로 달려나왔고 누이가 그 뒤를 따랐다. 그들은 거의 나를 마차에서 들어올리다시피 했다. 나는 그들의 혼란스러운 말들로부터 아무것도 알아들을 수 없었다. 환자의 방 안은 공기가 답답해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다. 관리가 안 된 요리용 난로에서는 연기가 나고 있었다. 나는 창문을 밀어 열고 싶었지만 우선 환자부터 살펴야 했다. 열도 없고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으며 멍한 눈을 한 채 셔츠도 입지 않은 야윈 청년이 두툼한 이불 아래에서 몸을 일으키더니 내 목에 매달려 귀에 속삭였다. 의사 선생님, 저를 죽게 내버려 두세요.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무도 듣지 못했다. 부모는 침묵 속에 몸을 앞으로 숙인 채 서서 나의 진단을 기다리고 있었다. 누이는 내 가방을 놓을 의자를 가져다 주었다. 나는 가방을 열고 도구들을 살폈다. 청년은 자신의 요구를 상기시키려는 듯 침대에서 끊임없이 나를 더듬거렸다. 나는 족자를 집어들고 촛불에 비추어 검사한 뒤 다시 내려놓았다. 그래. 나는 신성모독적인 생각을 했다. 이런 경우라면 신들이 돕기는 하는군. 없던 말을 보내주고 시급하다고 2마리나 더해주었으며 덤으로 마부까지 얹어주었으니 이제야 처음으로 다시 로자 생각이 났다.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그녀를 구할 수 있단 말인가? 통제도 못하는 말들이 마차 앞에 매여 있는 상황에서 그녀로부터 10마일이나 떨어진 이곳에서 어떻게 그녀를 그 마부 밑에서 끌어낼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된 일인지 고삐를 푼 이 말들은 밖에서 창문을 밀어 열고 있었다. 말들은 제각기 창문 안으로 머리를 들이밀고는 가족들의 울음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환자를 관찰하고 있었다. 당장 돌아가야겠어. 나는 마치 말들이 나에게 돌아가라고 명령하는 것처럼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열기 때문에 내가 멍해졌다고 생각하는 누이가 내 모피 코트를 벗기는 것을 허용했다. 나를 위해 럼주 한 잔이 준비되었다. 노인은 내 어깨를 두드렸다. 자신의 보물 같은 아들을 희생해야 하는 상황이 이런 친밀함을 정당화해 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노인의 좁은 생각 안에서 나는 몸이 좋지 않은 것이었고 그것이 내가 술을 거절하는 유일한 이유였다.
어머니는 침대 곁에 서서 나를 유혹하듯 불렀다. 나는 그녀를 따랐고 말이 천장을 향해 크게 울부짖을 때 내 젖은 수염 아래로 떨리고 있는 청년의 가슴에 머리를 대었다. 그것은 내가 알고 있던 바를 확인시켜 주었다. 청년은 건강했다. 혈액순환이 조금 원활하지 않고 걱정 많은 어머니가 먹인 커피에 찌들어 있었지만 그는 건강했으며 침대 밖으로 밀어내버리는 편이 가장 좋았다. 나는 세상을 개선하는 사람이 아니었기에 그를 그냥 누워있게 두었다. 나는 관할구역에 고용된 의사이고 거의 지나칠 정도로 내 의무를 다하고 있었다. 보수는 적지만 나는 관대하며 가난한 이들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여전히 로자를 돌봐야 하고 그 다음에는 청년이 원하는 대로 하게 두면 될 것이며 나 또한 죽고 싶었다. 이 끝없는 겨울에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단 말인가. 내 말은 죽었고 마을에는 내게 말을 빌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나는 돼지우리에서 이 말들을 끌어내야 했다. 그들이 우연히 말이 아니었다면 나는 돼지를 타고 여행해야 했을 것이다. 그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나는 가족들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그 사실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고 설령 안다 해도 믿지 않았을 것이다. 덧붙이자면 처방전을 쓰는 것은 쉽지만 사람들과 이해에 도달하는 것은 어려운 법이다. 자, 이 시점에서 나의 방문은 끝났을 수도 있었다. 그들은 다시 한번 불필요하게 나의 도움을 요청한 셈이었다. 나는 그런 일에 익숙하다. 야간 벨의 도움으로 온 지역이 나를 괴롭히지만 이번에 로자까지 희생시켜야 했다는 것. 1년 내내 내 집에 살면서 내가 거의 주목하지도 않았던 이 아름다운 소녀를 희생시켜야 했다는 것은 너무나 큰 희생이었다. 나는 아무리 선의가 있어도 로자를 내게 돌려줄 수 없는 이 가족들에게 분통을 터뜨리지 않기 위해 우선 머릿속으로 이 상황을 교묘하게 합리화해야만 했다. 그러나 내가 가방을 닫으며 모피 코트를 달라고 했을 때 가족들은 함께 서 있었고 아버지는 손에 든 럼주 잔의 냄새를 맡고 있었으며 어머니는 아마도 내게 실망한 듯 눈물을 흘리며 입술을 깨물고 있었고 누이는 피가 듬뿍 묻은 수건을 흔들고 있었다. 나는 이 상황에서 청년이 어쩌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플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할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었다. 나는 그에게로 갔다. 그는 마치 내가 가장 영양가 높은 수프라도 가져다 준 것처럼 나를 향해 미소 지었다. 아, 이제 말 2마리가 모두 울부짖고 있다. 그 소음은 아마도 나의 진차를 비추기 위해 더 높은 곳에서 들려오는 모양이었다. 그리고 이제야 나는 발견했다. 그렇다. 청년은 정말로 병들어 있었다. 그의 오른쪽 옆구리, 고관절 부근에 손바닥만한 상처가 입을 벌리고 있었다. 장밋빛이며 다양한 음영이 있었고 깊은 곳은 어둡고 가장자리는 밝았으며 섬세한 결이 있고 불규칙한 혈흔이 섞여 있었다. 그것은 마치 광산처럼 빛을 향해 열려 있었다. 멀리서 보면 그렇게 보였다. 가까이서 보니 복잡한 상태가 명백했다. 그것을 보고 낮게 휘파람을 불지 않을 자가 누구겠는가. 내 새끼손가락만큼 굵고 긴 벌레들이 그들 자신도 장밋빛이며 피가 튄 채로 상처 내부의 요새로부터 하얀 몸과 수많은 발을 꿈틀대며 빛을 향해 기어 나오고 있었다. 불쌍한 청년, 자네를 도울 방법은 없겠군. 나는 자네의 거대한 상처를 찾아냈네. 자네는 옆구리의 이 상처 때문에 죽어가고 있어. 가족들은 행복해했다. 그들은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누이는 어머니에게 그렇게 말하고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아버지는 열린 문을 통해 달빛을 받으며 까치발로 들어오는 몇몇 손님들에게 팔을 벌려 균형을 잡으며 속삭였다. 저를 구해주실 건가요? 상처 속의 생명력에 완전히 눈이 먼 청년이 흐느끼며 속삭였다. 우리 지역 사람들은 이렇다. 항상 의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한다. 그들은 오래된 신앙을 잃었다. 신부는 집에 앉아 자신의 제의를 하나씩 갈기갈기 찢고 있다. 그런데 의사는 그 섬세한 외과 의사의 손으로 모든 것을 성취해야만 한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 하니 말이다. 나는 나 자신을 바치겠다고 제안한 적이 없다. 만약 그들이 나를 신성한 목적을 위해 이용한다면 나 또한 그것을 받아들일 뿐이다. 하녀를 빼앗긴 늙은 시골 의사인 내가 더 무엇을 바라겠는가. 그러자 그들이 가족들과 마을의 원로들이 다가와 내 옷을 벗겼다. 교사를 앞세운 남녀 학생 합창단이 집 앞에 서서 아주 단순한 멜로디로 가사를 노래했다. 그의 옷을 벗겨라. 그러면 그가 고치리라. 만약 고치지 못하면 그를 죽여버려라. 의사일 뿐이라네. 의사일 뿐이라네. 그 후 나는 옷이 모두 벗겨졌고 수염 사이에 손가락을 넣고 머리를 한쪽으로 기울인 채 조용히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나는 완전히 침착했고 모든 것에 대해 명료했으며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것이 내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음에도 말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내 머리와 발을 잡고 침대로 끌고 갔기 때문이다. 그들은 나를 상처가 있는 쪽 벽 옆에 눕혔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모두 방 밖으로 나갔다. 문이 닫혔다. 노래가 멈췄다. 구름이 달 앞을 지나갔다. 친구들이 따뜻하게 나를 감쌌다. 열린 창문 틈으로 말들의 머리가 그림자처럼 흔들거렸다. 알고 있나요? 누군가 내 귀에 대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당신에 대한 나의 신뢰는 아주 적습니다. 당신은 어딘가에서 떨구어진 존재잖아요. 당신은 당신의 발로 온 게 아니에요. 돕기는커녕 당신은 내 임종의 침상에서 내 자리만 뺏고 있군요. 가장 좋은 건 내가 당신의 누나를 긁어내버리는 거겠죠. 그렇네. 내가 말했다. 이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네. 하지만 이제 나는 의사라네. 내가 무엇을 해야 하겠나. 믿어주게. 내게도 상황이 쉽지만은 않네. 내가 이런 변명에 만족해야 하나요? 아마 그래야만 하겠지요. 나는 항상 만족하며 지내야 하니까요. 나는 아름다운 상처를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것이 내가 갖춘 전부였죠. 젊은 친구. 내가 말했다. 자네의 실수는 통찰력이 없다는 것이네. 나는 이 근방의 모든 병실을 다녀봤지만 자네의 상처는 그리 나쁘지 않다고 단언할 수 있네. 2번의 도끼질로 좁은 구석에서 만들어진 상처일 뿐이야. 많은 사람이 옆구리를 내어주고는 숲속에서 도끼 소리를 거의 듣지 못한다네. 그 도끼가 자신들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은 말할 것도 없고 말이야. 정말 그런가요? 아니면 당신이 내 열병 속에서 나를 속이는 건가요? 정말 그렇다네. 의사로서의 명예를 걸고 약속하지. 그는 내 말을 믿고 조용해졌다.
하지만 이제 나의 탈출을 생각할 때였다. 말들은 여전히 충직하게 제자리에 서 있었다. 옷과 모피 코트, 가방을 재빨리 낚아챘다. 옷을 입느라 지체하고 싶지 않았다. 만약 말들이 올 때처럼 달려준다면 나는 사실상 이 침대에서 내 침대로 훌쩍 뛰어들게 될 것이었다. 한 마리 말이 순종적으로 창문에서 물러났다. 나는 짐꾸러미를 마차 안으로 던졌다. 모피 코트는 너무 멀리 날아가 한쪽 소매가 고리에 걸리고 말았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나는 말 위에 올라탔다. 고삐는 느슨하게 끌리고 한 마리 말은 다른 말에 겨우 매어 있으며 마차는 뒤에서 휘청거리고 마지막으로 모피 코트는 눈 위에서 끌려갔다. 이랴 라고 말했지만 전혀 달리는 기색이 없었다. 우리는 노인들처럼 눈 덮인 황야를 가로질러 기어갔다. 우리 뒤로는 아이들의 새롭지만 부정확한 노랫소리가 오랫동안 울려 퍼졌다. 환자들이여 즐거워하라. 의사가 그대들과 함께 침대에 누웠으니 이런 속도로는 절대 집에 가지 못할 것이다. 번창하던 나의 병원은 사라졌다. 후임자가 내 것을 훔치고 있지만 소용없을 것이다. 그는 나를 대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내 집에서는 그 역겨운 마부가 난동을 부리고 있다. 로자는 그의 희생양이다. 나는 그것을 끝까지 생각하지 않으려 한다. 발가벗겨진 채 이 불행한 시대의 서리에 내맡겨진 채 지상의 마차와 천상의 말들을 타고 나는 홀로 떠돈다. 한 노인이 되어 내 모피 코트는 마차 뒤에 걸려 있지만 나는 손이 닿지 않고 기민하게 움직이는 환자 무리 중 누구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배신당했다. 배신당했다. 한 번 야간 벨의 허위 경보에 응답하고 나면 그것은 결코 되돌릴 수 없는 법이다. 영원히. 작품 해설. 이 작품은 차가운 눈보라와 기괴한 환상 속에서 현대인이 마주한 실존의 무력감을 처절하게 그려냅니다. 급박한 소명에 응답하는 순간 의사는 자신의 안식처인 로자를 야만적인 마부에게 내어주는 비극적 대가를 치릅니다. 여기서 지상의 마차에 묶인 천상의 말이라는 형용모수는 숭고한 도덕적 의무와 비천한 현실적 욕망 사이에서 갈기갈기 찢긴 자아의 초상을 상징합니다. 환자의 옆구리에 핀 장밋빛 상처는 단순한 질병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태어남과 동시에 짊어지는 근원적인 결함이자 타인은 결코 온전히 치유할 수 없는 고독한 실존의 증거입니다. 한 번 밤의 초종소리에 속고 나면 결코 되돌릴 수 없다는 의사의 마지막 절규는 부조리한 우연에 휘말려 영원한 유랑자가 된 현대인의 불안을 날카롭게 꿰뚫습니다. 작가는 이 기묘한 여정을 통해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지탱하던 소중한 가치들을 무엇과 맞바꾸며 이 황량한 겨울밤을 달리고 있느냐고 말입니다.